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30대 여성입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제때 공부를 못했던 게 늘 아쉬웠는데 이제야 용기를 내게 됐네요. 비록 나이가 있어 어릴 때보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도저히 공부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개발은커녕 시집살이하며 고단하게 사느라 꿈 같은 건 잊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물론 그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그때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치가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통해 남을 위해서만 살던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남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은 남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못된 짓을 일삼고 미안한 줄도 모르던 시집 식구들과 동서,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전기기사였던 아버지가 감전사고로 돌아가시며 가세가 기울게 됐죠. 평생 직장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엄마가 갑자기 가장이 되어 사회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갈빗집에 나가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오셨네요. 힘든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요령도 없어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장녀인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입을 몇 년 미루고 돈을 벌기로 결심한 겁니다. 저는 비록 인류대학은 아니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을 낼 형편이 못 되니 그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네요. 대신 제가 돈을 벌어 생활비도 보태고 남동생 공부도 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 명문대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열심히 돈을 모은 거죠. 그렇게 제가 돈벌이를 시작하자 꽉 막혔던 집안 형편에도 숨통이 트이더군요. 저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근심 어린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못난 부모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지?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다시 공부 시작해. 너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 아빠 덕에 편하게 살았지. 내가 사회 나가 일해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사회복지사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무리해서 대학에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하는 일도 재밌고 친구들도 생겨서 그만두기 아까워요. 그래도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윤철이 대학은 엄마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는 네 앞길 개척해. 알았어요. 상황 봐서 저도 공부 시작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제 걱정을 하는 엄마를 안심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얼마 후 생각지도 못한 신체의 변화가 찾아왔네요.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 자꾸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샀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고 말았어요. 결과는 선명한 두 줄, 바로 임신이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호프집에서 남자를 하나 알게 됐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대학가에 있는 가게였거든요. 거기서 항상 친구들과 몰려와서 술을 마시는 복학생과 사귀게 된 거예요. 남자는 저를 본 첫날부터 호감을 보였고 매일같이 호프집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남자를 사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걸 사들고 와서 제 일을 도왔죠. 가게 사장님은 그런 모습이 재밌는지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연애에 훈수까지 두더라고요. 저의 만류에도 테이블을 닦는 남자를 보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윤정아, 순애보도 저런 순애보가 없다. 그냥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좀 만나줘라. 사장님도 참, 제가 지금 연애할 정신이 어딨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연애하는 거지. 힘들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그러는 게 인생이야. 너 때문에 나는 돈 안 드는 일꾼 하나 생겨서 좋다만 쟤도 남의 집 귀한 아들 아니겠어?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 와서 저렇게 일하니 나도 찔려서 하는 말이야. 아우, 정말 왜 저러나 몰라. 원래 여자는 자기 좋아서 매달리는 남자랑 만나야 행복한 거야. 너도 일만 하지 말고 너 좋다는 남자 만나서 공주 대접 받으면서 20대답게 살아보란 말이야. 젊음이 길 것 같지만 그거 다 한순간이다. 공부만 때가 있는 게 아니야. 연애도 다 때가 있어. 지금 하는 연애랑 나이 먹어서 하는 건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마음이 약해지던 저는 결국 남자의 정성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어요. 저에게는 아직 공부하는 동생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쳐버렸으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사정은 아랑곳 없이 신난 모습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윤정아,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해. 오빠 아직 졸업하려면 2년이나 남았잖아. 그럼 어쩌려고. 설마 너 우리 애한테 나쁜 짓 하려는 건 아니지? 오빠, 우리 집은 아직 내가 필요해. 내 동생 아직 공부하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결혼해도 너는 회사 계속 다니도록 우리 집에 말해볼게. 네가 받는 월급은 고스란히 친정 도와드려도 돼. 우리는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일하는 아주머니도 계셔. 애 낳아도 봐줄 사람이 많단 얘기지. 그러니까 너 애 낳고도 처남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일해서 친정 도와. 내가 우리 집에 말해놓을게. 정말? 그래도 괜찮아? 그럼. 너 오빠가 워낙 검소해서 그렇지 우리 집 꽤 잘 살아. 사업하던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만으로도 몇 대는 먹고 살 거야. 그러니 며느리가 벌어오는 푼돈까지 신경 쓰는 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한시름을 놓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들었던 대로 굉장히 부유한 집이더군요. 정원이 딸린 고급 주택에 들어서자 온 식구가 모여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학 간 남동생만 빼고 결혼한 누나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저는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의 누나가 대뜸 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어린애가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 한창 예쁠 나이에 웬 우거지상? 누나, 윤정이가 지금 임신 중이라 힘들어서 그러잖아. 그러는 누나는 결혼했으면 매형 밥이나 차려주지. 왜 이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어? 안 그래도 우리 윤정이 긴장했을 텐데. 도와주지 못할 거면 나서지 마.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자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입을 열더군요. 너 장손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부모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서 어디 누나한테 소리를 질러? 할만하니까 하는 말 아니냐? 아무리 애선다고 다 저래? 술집에서 일한다길래 그나마 얼굴은 반반한가 했더니 아유, 저런 죽상 어디가 좋다고. 엄마, 술집이라뇨. 그냥 학교 앞 호프집이라고 했잖아요. 아우, 맥주는 술이 아니야? 술 팔면 다 술집이고 술집에서 술잔 나르면 똑같은 거지. 뭐가 좀 달라?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윤정이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런 데서 일하면서 몸 함부로 굴려서 애 가졌으면 길게 안 들어봐도 알만하지. 엄마! 예비 시어머니의 억지 소리에 남자친구는 얼굴까지 붉히며 제 역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달아빠진 여자 취급하며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영락 없이 술집에서 일하다 남자를 꼬여 애 가진 여자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자기 아들이 죽자고 나서니 임신까지 한 저를 그대로 내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눈총을 한 몸에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네요. 물론 저도 그런 결혼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정 사정을 봐주기로 했고 아이도 있으니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출근한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무서운 표정으로 호통을 치셨거든요. 이제 막 시집 온 애가 출근이라니.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야. 거기다가 애까지 가졌으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출근을 해? 그것도 듣자 하니 뭐 공장에서 일한다며? 네, 자동차 부품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그래도 벌써 몇 년간 일했던 곳이고 영준 씨가 계속 일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결혼했으면 시애미 말을 따라야지. 네 눈에 어른은 안 보이니? 아무리 애 없이 살았기로 애 가진 여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몰라? 몸가짐 조심하고 얌전히 지내야 하는 것도 모르냐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조심해서 잘할게요. 아니, 애가 왜 이리 여러 말을 시켜? 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어? 나한테 기어이 임신한 며느리 공장에 내보낸다는 말까지 듣게 할 작정이냐고? 집안 명성에 먹칠해도 분수가 있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고집이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니의 불호령에 남편이 슬그머니 나타나 저를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안 되겠다.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회사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다르잖아. 돈 벌어서 우리 집 도와줄 수 있게 해준다며. 그때는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나도 너 임신해서 그런 일 하는 거 영 내키지 않아. 일단 애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쉬자. 장모님도 일 하신다며. 말이 왜 달라져? 난 오빠만 믿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미안해. 오빠가 얼른 취업해서 처갓집에 용돈 두둑하게 드리면 되잖아.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줘. 그리고 혹시 공장 일하다가 피곤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 처가 식구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애가 먼저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태교에만 집중하면 좋겠어. 오빠가 부탁할게.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임신한 몸으로 돈을 벌어 친정에 보태려고 했던 건 제 욕심이었어요. 친정어머니도 그 말씀을 듣더니 펄쩍 뛰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 기간만이라도 친정 걱정은 내려놓고 태교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어이없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오늘부터 도움이 오지 말라고 했다. 시집 왔으면 며느리 노릇하면서 가풍을 익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 네가 오늘부터 이 집 살림 맡아라. 그리고 이거 집안 제사 목록이다. 날짜 안 놓치게 잘 기억해뒀다가 준비해. 네? 갑자기 이 큰 살림을 제가요? 그럼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 두고 일부러 돈 써가며 계속 도우미를 써야 한단 말이냐?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모르면 배워. 술이나 따르던 걸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디서 인상을 쓰면서 싫은 티를 내? 너 애 가진 유세나 떨려고 이 집 들어왔냐?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노여움이 무서워 억지로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홀몸도 아닌데 이 큰 집 살림에 할머님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니 겁이 났죠.
게다가 속으로 억울한 마음도 좀 들었네요. 임신했다고 집에 있으라더니 공장 일은 안 되고 집안일은 된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눈앞에 닥친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어도 시집살이라는 건 정말 녹록지 않더군요. 지척에 사는 시누이는 하루가 멀게 찾아와 참견했고 시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게다가 시할머님은 초기 치매 상태라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동동거리며 일을 해도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남편도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밖으로 돌며 집에 있는 저는 잊어가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저도 제법 배가 나온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동창 모임에 나가시고 남편은 시험 때문에 일찌감치 도서관에 간 날이었어요. 저도 할머님 식사만 챙겨드리면 되니 오랜만에 한가해서 기분이 좋았네요. 그런데 여유로운 시간도 잠시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여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남자가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거실로 달려나왔네요. 그러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누이가 다급하게 외치더군요. 우리 엄마 어디 계셔? 영준이는? 어머니는 동창회 가셨고 오빠는 학교에 갔어요. 근데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시누이 뒤에 서 있던 아주버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장모님은 왜 찾아? 그런 뻔뻔한 짓을 저질러 놓고 엄마 찾아서 뭐하게?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너 가정폭력으로 콩밥 먹일 거야. 알어? 하, 이게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남편 출장 간 사이에 외가 남자 끌어들여 붙어먹은 주제. 뭐? 가정폭력? 재미 볼 때는 좋더니 맞으니까 억울해? 재미는 무슨 재미? 그냥 보일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수리업체 부른 거라니까. 너는 보일러 수리를 발가볼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이야. 내가 그동안 모르고 넘어간 줄 알아? 장모님이 사업하라고 배려해 주셔서 그동안 더러운 꼴도 참아가며 눈 감고 살았어. 근데 이제 애 때문이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내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좋아서 뒹굴었잖아. 그 꼴을 애가 봤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그러고도 어미냐?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엄마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돈 때문에 참았겠지. 너는 출장 간답시고 여자 안 끼고 놀았어? 나야말로 그동안 애 때문에 참은 줄 알아. 뭐? 이게 진짜 너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오늘 인생 고추장 찍는 한이 있어도 너 가만 안 둬. 이리 안 와? 올게.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여기 미친 개가 사람 잡는다고. 저는 두 사람이 서로 죽일 듯이 난리를 치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듣자 하니 시누이가 집안에까지 남자를 끌어들여 바람을 핀 모양이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시누이가 제 뒤로 달려와 몸을 숨겼어요. 그러자 흥분한 아주버님이 저희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에 극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져야 했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당한 일이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칠칠지 못하게 다 키운 애를 놓쳐? 아유, 이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니, 저희 애가 누구 때문에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입을 나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영준이한테 연락하고 피했어야지. 눈 돌아간 인간들이 보이는 게 있는 줄 알아? 평소에도 그렇게 곰같이 굴더니 미련하니 멀쩡한 애도 놓친 거야. 그래놓고 무슨 벼슬을 했다고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누워있어? 얼른 태어나고 집에 와서 청소나 해. 아주 난리를 쳐놔서 집에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 오빠는요?
영준 씨는 안 왔어요? 무슨 대단한 일 했다고 남편까지 찾아? 네 남편 시험 끝나서 친구들이랑 어디 강촌인가로 여행 간다더라. 내일 올 거야. 네? 저 이렇게 된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지. 근데 저도 속상하니까 바람 쐬러 간 거 아니겠어? 괜히 공부하느라 힘든 애 잡지 말고 네 몸 관리는 네가 알아서 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뭔 일만 생기면 남편을 찾아? 혼자 사는 시애미 앞에서 그렇게 티내는 거 아니다. 이건 뭐 술이나 팔 줄 알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제게 소홀했던 남편이라도 그런 날까지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물거리던 아이가 없어졌는데 남편은 아이도 저도 걱정되지 않은 모양이었네요. 그 후로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큰 살림을 도맡으며 무임금 가정부 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러 갓 20이 넘었던 제가 어느덧 30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시 아이를 가져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죠. 아예 대놓고 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엌대기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유학을 갔던 시동생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시동생은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를 마치고 외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이 바쁘다며 제가 결혼한 후에도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한데 한국의 대기업에서 거액을 주고 스카웃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 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어 나간다고 하는 걸 굳이 말리며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 시동생이 얼마 만에 집에 왔는지 알지? 힘든 일하러 오신 박사님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라. 잠자리 이불은 매일 털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새 이불로 바꿔줘. 아참, 걔가 간장게장을 좋아해. 내일 새벽에 수산시장 가서 싱싱한 놈으로 사다가 게장 좀 담가라. 그렇게 저는 결국 시동생의 수발까지 들게 됐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바람 피어 이혼당한 시누이도 10년 넘게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고 시할머님은 아예 몸져 누워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시동생의 합가가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들으면 그런 힘든 세월을 왜 참고 견뎠냐고 물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라 인이 박혔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친정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하루 이틀 견디다 보니 무감각해졌던 것도 같습니다.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시집 식구들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인내에도 한계가 찾아오더군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어요. 시동생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변호사를 데려왔더라고요. 예비동서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날 때 그 똥 씹은 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남편의 누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몸종 부리듯 하던 것과는 다르게 예비동서에게 건네는 한마디는 무척 조심스러워하더군요. 그래도 동서는 결혼할 때까지 제게 제법 예의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집안에서의 저의 위치를 간파한 것 같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동서까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숨 넘어가게 부르기에 달려가 보니 할머님 방문 앞이었어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동서? 할머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인사드리려고 보니까 방에서 너무 냄새가 나서요. 용변 보신 것 같네요. 아, 그래. 저기 기저귀랑 물티슈 있으니까 닦고 갈아드리면 돼. 저녁에 내가 목욕시켜드릴 때 깨끗하게 다시 닦아드리면 되니까. 뭐요? 지금 나더러 똥기저귀를 갈라는 말이에요?
난 지금 제사 음식 준비하잖아. 전부 치다 올라와서 얼른 다시 내려가 봐야 돼. 그럼 내려가서 불 끄고 올라와서 갈면 되잖아요. 그게 형님 하는 일 아니에요? 뭐? 같은 손주 며느리인데 아무나 하면 어때? 어머,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저랑 형님이랑 어떻게 같아요? 형님은 전업주부고 이런 일에 이골이 났지만 전 아니거든요? 아무튼 전 못해요. 형님 할 일 남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이 하세요. 뭐?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뭐 처음부터 이런 일 해본 줄 알아? 변호사인 건 알겠는데 변호사는 며느리 아니야? 동서 바쁘다고 그동안 제사에도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 나 불평한 적 없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음식하다 말고 와서 너무 바쁘다잖아. 동서는 노는 손이니 할머님 좀 도와드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노는 손이라뇨. 제 손은 서류 넘기라고 있는 손이지 형님처럼 일하려고 있는 손이 아니라고요. 각자 하던 일 하자는 건데 형님이야말로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동서, 온 집안 사람들이 나를 소처럼 부려먹으니까 동서 눈에도 내가 우스워? 그래도 내가 손 윗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내가 깍듯이 형님 형님 해주니까 정말 어른이라도 된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은 밖에서 만났으면 나랑 감히 겸상도 못해. 어디서 무식한 티 내면서 기저귀를 갈라 말아라 해? 동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빽하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달려왔더군요. 그러더니 저희를 본 시어머니가 냅다 제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주춤 물러났어요. 그리고 얼얼해진 뺨을 감싸며 말했네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먼저 화내고 따진 건 동서예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아미한테 눈을 풀아리네? 제사 준비하다 말고 이 분란을 일으키고도 잘못이 없어? 안 봐도 알지. 네가 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냈으니 새아가가 화난 거 아니냐?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무조건 둘째한테 사과해. 그냥 할머님 기저귀 좀 갈아드리라고 했어요. 온 집안에 노는 사람이 가득한데 저 혼자 동동거리느라 정신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 방에 냄새 난다고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손주 며느리니 기저귀 한번 갈아드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뭐?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새아가가 누군데 맘대로 그런 일을 시켜? 그딴 일할 사람은 이 집안에서 너뿐인 거 몰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럴 때 써먹을 게 아니면 너 같은 걸 왜 이 집안에 붙여놨겠어? 술이나 따르던 게 주제도 모르고 어디 감히 변호사한테 소리를 질러? 어서 사과하지 못해? 그러면서 저를 억지로 끌고 와 동서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안간힘을 쓰고 버티면서 곁에 서 있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도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아, 시끄럽게. 빨리 사과하고 끝내. 하던 대로 하면 될 걸 오늘따라 왜 그래? 재수 씨가 왜 여기 와서 그런 거래? 그건 당신이나 하는 일이지. 뭐라고? 그거 지금 진심이야?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남편에게조차 외면당하니 그제야 정신이 퍼뜩 차려졌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식구들이 무시하는 걸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그래도 조금은 미안해하거나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저를 식모로만 여겼다는 걸 확인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도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정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창업을 준비하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도 실신 직전이더군요. 남동생은 미혼이었기에 저희 엄마 혼자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병원비였습니다. 남동생은 사고가 나기 전 모아놓은 돈을 모두 털어 동업자와 창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고 소식을 들은 동업자가 돈만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겁니다. 게다가 무보험 차량이 낸 사고라서 보험료도 기대할 수가 없었네요. 거듭되는 수술로 병원비는 쌓여가는데 마땅히 돈 받을 곳이 없어 애가 타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 결심을 거두고 남편에게 기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거들먹거리며 병원비를 보태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그전보다 더한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구역질을 하더니 쓰러지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를 받고 온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검사 결과 어머니는 지병으로 앓던 당뇨 때문에 신장이 다 망가진 상태라더군요. 그러니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놀랐고 다들 이식을 위해 검사 예약을 잡았습니다. 금식하고 해야 하는 검사라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날짜를 잡았네요. 그리고 남편을 시작으로 모두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저만 적합성 판정을 받게 됐어요. 피를 나눈 자식도 맞지 않는 신장을 저만 줄 수 있게 된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막상 이식을 한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험악한 얼굴로 말했어요. 설마 너 겁난다고 우리 엄마 신장 못 준다고 하는 건 아니지? 사실 겁나는 건 사실이야. 어머님이 그동안 나한테 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로 몸에 칼 대는 게 맞는 건가 싶고. 하! 이거 봐라. 우리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야. 너 지금 그 신장 하나 가지고 뭐 흥정이라도 해보려는 거야? 흥정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무서우니까 하는 말이잖아. 분명히 말하는데 너 곱게 이식하는 게 너희 친정에도 좋을 거야. 네가 우리 엄마 신장 주는 거 아까워하는데 나라고 처가에 돈 주는 게 신나겠냐? 누가 안 한다 그랬어? 그래도 수술이니까 겁난다고 하면 좀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면 안 되는 거야? 위로는 무슨? 신장 하나 떼준다고 죽냐? 이런 치사한 꼴 안 보려면 내 신장을 드려야 하는 건데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답답해. 그러면서 여전히 매몰차게 굴더군요. 굳이 남편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니 거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겁이 났던 것뿐이죠. 저는 결국 고마움의 인사 한마디 못 듣고 이식을 위해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긴장 탓인지 자꾸 요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줄기차게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가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게 됐네요. 저는 수술을 앞둬서 그런지 혼자 있는 게 너무 초조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서에게 인사하고 시어머니와 얘기를 좀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병실에 들어서던 저는 그만 놀라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간신히 다잡았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어머님과 동서는 제가 문을 연 것도 모른 채 친모녀지간이라도 되는 듯 살갑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변호사 양반이 여긴 뭐하러 와? 나 괜찮아. 안 그래도 혈색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수술만 잘 마치면 금방 기력 회복하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몰라 너희들 검사 안 하고 그네 먼저 해보길 잘했지? 난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맞는다고 결과가 나왔는지. 아유, 정말 얼마나 다행이니. 이게 다 하늘이 돕는 게 아니고 뭐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수술 잘 끝내고 회복할 일만 남았으니 태어나는 대로 평창동 건물 명의전 바로 진행하자. 어머나, 정말요? 그거 정말 저 주실 거예요? 아유, 당연하지. 내가 너 준다고 딱 못 박아뒀잖아. 그건 못해도 60억은 훨씬 넘을 거야. 잘 가지고 있다가 내 손주들까지 물려줘라. 알겠지?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큰애 결혼은 망했지만 너 들어오느라 아주 살맛이 난다. 친구들이 며느리 잘 봤다고 잘난 척하는 꼴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지 뭐니? 이게 다 네 덕인데 내가 그깟 건물 하나 못 주겠어? 그네 그건 무식하면 애나 똑바로 낳던지 사람 얼굴에 먹칠이라도 분수가 있지. 고졸에 술집에서 일한 것까지도 모자라서 남들 다 낳는 애도 하나를 못 낳았잖니. 내가 그동안 그 꼴을 보고도 참아준 건 순전히 걔한테서 신장이나 받으라는 뜻이었던 거야. 거기까지 듣던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겠더군요. 너무 기가 차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곧장 병실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혹시 신장이식 적합성 검사를 저만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동서와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미안해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죠. 너 도둑 고양이처럼 왜 남의 말을 엿듣니? 아무튼 기본이 안 됐다니까. 일단 너 먼저 받아보고 안 맞으면 다른 애들도 받아보려고 했어. 근데 네가 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다른 검사는 필요 없게 된 거지. 아니, 친자식들을 놔두고 왜 며느리인 저를 먼저 검사받게 하셨어요? 혹시 자식들 몸에는 칼대기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만 혼자 검사받게 해놓고 다른 자식들은 안 맞는다고 거짓말해서 제 신장 가져가시려고요? 그래! 사실 너야 어차피 애도 못 낳는 몸뚱이 뭐 따로 쓸 일도 없잖니? 남자들이야 사회생활하느라 술도 먹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새아가는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할 몸이니 함부로 칼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혼자 사는 불쌍한 네 신우한테 신장까지 내놓으라 그래? 이것만 봐도 누구 거를 받아야겠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가 다 갈렸습니다. 그렇게 부려먹고도 모자라서 신장까지 빼가려고 작당을 했다니.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네요. 근데 듣자니 60억 건물은 동서 주기로 하셨나 봐요. 아니, 신장은 제가 떼주기로 했는데 왜 건물은 동서가 받아요? 어머님,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따지고 들려하자 어머님이 인상을 구기며 화를 내더군요. 뭐?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간이 부었구나. 지금 너 시애미한테 따지는 거냐? 내가 내 재산 누굴 주건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리고 너랑 새아가랑 몸값이 같니? 너 같은 쓸모없는 몸뚱이에서 신장 하나 뗀다고 변호사랑 같은 대우를 바래? 제가 어때서요? 10년이 넘게 이 집 구석 쓸고 닦고 한 것도 저고요. 할머님 수발 들었던 것도 저예요. 제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았어요? 멀쩡히 잘 크던 애 형님이 바람 피워서 부부싸움 말리다가 잃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지.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귀한 딸이에요. 그런 저는 몸에 칼을 대든 뭐라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 이 수술 못해요. 아니, 안 해요. 하! 네가 그깟 이식 하나 해주는 걸로 지금 시애미를 협박하겠다 이거니? 오냐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너 싫으면 난 다른 애들 거 받으면 그만이야. 대신 잘난 네 친정동생 병원비도 이제 끝인 줄 알아라. 어느 병원에서 땡전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니? 없는 집구석에서 살던 거 데려와서
먹여줘, 입혀줘. 그것도 모자라 동생 병원비까지 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협박질이야.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그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이랑 동수한테 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 동생 걱정은 그만 넣어두세요. 저도 이제야 정신이 들었거든요. 사지육신 멀쩡한데 어디 나가 구걸을 해서라도 제 동생은 제 힘으로 지켜야죠. 그러니 어머니도 살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 몸에 칼을 대셔야겠네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예요? 친자식이 셋에 자식보다 더 애틋한 며느리까지 있으시잖아요. 뭐야? 너 정말 이대로 가겠다는 거야? 그동안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생값은 해야지. 병원 밖으로 한 발짝만 움직여봐라. 네 동생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1,000원 한 장 못 보태준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악을 썼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했네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아온 남편이 화를 내며 저를 말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뺨을 대차게 후려치는 걸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 돌아와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또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에 대해 도움도 청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로부터 막말을 들을 때마다 가능하면 녹음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처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대비해둔 것이죠. 변호사는 그런 저를 칭찬했어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있다면 그들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꽤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거기다 그동안 집안일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도 인정되어 얼마간의 재산 분할도 받게 됐답니다. 저는 그 돈을 남동생의 치료비에 보태고 열심히 생활비도 벌었어요. 그리고 6개월 뒤 동생은 일상에 복귀할 수가 있었죠. 그동안 동생의 뒤통수를 친 동업자의 수사도 진행되어 투자했던 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때 저는 돈보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돌아와준 동생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답니다. 지금 저는 건강을 회복해 재기를 꿈꾸는 동생과 함께 친정엄마를 모시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해 사회복지사로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가족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참, 그리고 얼마 전에 우연히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식을거리는 자식들 때문에 아직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사후 공유자를 찾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변호사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60억 빌딩을 증여해주는 조건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빌딩만 챙긴 채 적합성 검사 자체를 거부한다더군요. 게다가 자기 몸이라면 끔찍하게 아끼는 큰딸과 아들도 검사를 거부하기는 마찬가지랍니다. 그 일로 가족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서로 남은 재산을 가지고 우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비록 좁은 변두리 아파트에 살지만 저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거든요. 왜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도 돈보다 귀한 가족들의 사랑과 건강을 잘 지켜가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해치는 일일까요? 지키지 못하는 죄일까요? 저는 70이 넘는 세월 동안 무수한 일을 겪었음에도 아직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을 자주 꾸었어요. 희한하게도 뿌연 안개 같은 꿈이 아니라 아주 또렷한 꿈을 꾸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날에는 꼭 무슨 일이든 생겼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안의 선산에
무덤 자리 2개가 파져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5살이나 되었을까 모르겠네요. 어머니, 어젯밤 꿈에 시커먼 아저씨가 자리를 2개 파더니 할머니랑 큰아버지 모시고 오라셨어. 제 이야기에 밥을 짓던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어른들 앞에선 말 조심해야 돼. 알았지? 아무리 어린애가 꾼 꿈이라고 해도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어머니는 혹여나 제가 말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몇 번이고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지는 않더군요. 제가 저 꿈을 꾸고 얼마 안 있어 큰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등지시더니 곧이어 할머니까지 줄지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는 연이은 초상에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저를 붙들고 명수가 저번 날에 엄마한테 했던 말은 절대 아무한테도 해서는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왜 저렇게 제 입단속을 시키셨는지 몰랐는데 나이가 좀 더 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읍내 사는 고모부가 예쁜 꽃 2송이를 따다가 고모한테 혼났어요. 뭔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구나. 할아버지는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의 코앞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꿈에 고모부가 꽃 2송이를 고모 몰래 땄는데 얘끼, 아침부터 꿈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이 꿈이라는 걸 아시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이 열리며 읍내에 사는 고모가 진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나 최서방이랑 더는 못 살아요. 그 인간이 여자가 있는 것도 모자라 애까지 낳아서 2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모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저는 할아버지에게 회초리까지 맞아가며 엄청 혼났습니다. 명숙이 이 기집애가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더니 결국엔 일이 터졌구나. 그 후로 저는 꿈을 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이 안 좋은 것만 맞추지는 않았어요. 꿈 덕에 좋은 일도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로또가 이제 막 생겼을 때예요. 하루는 제 꿈에 할머니가 나오셔서 새끼 돼지 5마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퍼뜩 잡아서 남 줄 생각일란 하지 말어라. 네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아침 잠에서 깬 저는 생전 관심도 없던 복권을 샀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복권이 2등에 당첨된 겁니다. 그 당시 당첨금으로 6, 7천 정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들 소문을 들었는지 주변 지인뿐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후원인이 투자니 하며 연락이 왔었어요. 거기다 남편도 이참에 작은 가게를 시작하겠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저를 한참이나 닥달했었죠. 하지만 꿈속에서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입 꾹 닫고 제 앞으로 집을 2채 사두었답니다. 그게 지금은 제 노후자금이 되었네요. 어쨌든 꿈이 잘 맞다 보니 제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쁜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리 쉬울 수가 있나요? 저에게는 흔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딸이었죠.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던 37이 되어 결혼했습니다. 또 결혼 후에도 쉽사리 아이를 갖지 못해서 40이 넘어서야 겨우겨우 딸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자식이 귀하다는 건 알지만 제겐 제 딸아이가 가장 귀한 존재였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꿈을 잘 꾸던 제가 딸을 임신했을 때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서도 딸아이의 태몽을 대신 꾼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딸은 엄마 꿈에도 안 나오고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인연인지 몰라.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싸쥐고 저는 아이에게 종종 저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아이가 뱃속에서 잘못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네요. 또 그런 이유로 태몽도 없이 찾아온 건 아닌지 이리저리 생각이 많은 열달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딸아이는 제 걱정을 싹 씻겨주듯 열달을 보내고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품에 안겨 잠든 딸아이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 우리 딸 이름은 뭐라고 짓지? 경이 어때? 놀랄 경에 기쁠 희자. 저는 아이를 임신한 후로 쭉 맘에 담아두었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의미였죠. 남편도 단번에 좋다고 하였어요. 그러고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순간이 제겐 기쁨과 놀라움이었으니 경이라는 이름을 무척 잘 지은 듯하네요. 제 딸 경이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만큼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딸아이는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렇게 다독여 주었답니다. 이혼을 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두렵기만 했던 저에게 딸아이의 저 말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죠. 그래서인지 딸아이가 갓 스물이 되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내심 걱정되었지만 결국에는 딸아이의 뜻을 따라주었네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우리 딸이 벌써 연애할 나이가 됐어? 저는 마냥 아기 같은 딸아이가 연애를 한다니 서운한 한편으로 기특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수기가 없어서 엄마처럼 연애도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었는데 이거 다행이네. 근데 엄마, 응?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뭐, 결혼? 딸아이가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났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장하네. 벌써 시집 갈 생각도 다 하고 말이야. 그럼 엄마는 내가 결혼하는 거 반대 안 해? 반대를 왜 하니? 사람만 좋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해도 돼. 저는 아이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처음 하는 연애인이 어린 마음에 뭔들 안 하고 싶겠나 싶었죠. 그런데 딸아이는 장난으로 꺼낸 말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이랑 만나고 있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딸아이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경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유, 근데 어쩌나? 경이가 친구 데려온다는 말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딸아이보다 5살 많다는 남자친구는 어린 나이에도 경우를 아는 친구 같았어요. 말이라도 저렇게 죄송하다 자신이 대접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미울 수가 있나요? 저는 웃으면서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다음엔 미리 얘기하고 와요. 내가 요리는 꽤 하거든. 그렇게 저는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지훈군을 틈틈이 살펴보았어요. 경이야, 이것도 좀 먹어봐. 반찬 좀 더 달라고 할까? 지훈군은 어려운 자리일 텐데도 스스럼 없이 딸아이를 챙기더군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둘은 어떻게 만난 거야? 같은 학교도 아니고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라면서. 저는 둘의 첫 만남을 물어보았습니다. 지훈군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딸아이는 대학교 1학년이었기에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가장 중요했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난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엄마? 왜? 둘이서 비밀로 하기로 했어? 딸아이와 지훈군, 둘 다 제 말에 죄라도 지은 것처럼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돌리더군요. 저는 순간 이상한 인터넷 모임에서 만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다시 한번 물었네요. 경희야, 이리 와봐. 어? 왜요? 딸아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천진한 얼굴로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랑 지훈 군이 어디서 만났는지 물으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엄마가 느끼기엔 왜 둘 다 일부러 말을 안 하려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게 게임 하다가 만났거든. 게임? 무슨 게임? 그냥 내가 맨날 하던 거 있잖아. 제 걱정과는 달리 둘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을 통해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얘기를 안 하니? 나는 상관없는데 오빠가 어른들은 게임으로 만났다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이라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숨기려고 하는 게 이해는 되더군요. 그 후 지훈 군은 자주 집으로 놀러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사실 딸 가진 부모로서 아이의 연애가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는데 집에서 조잘조잘 노는 모습은 둘의 만남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달여가 지나고 딸아이가 다시 한번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근데 지훈 오빠 어떤 것 같아? 착하고 우리 경이 많이 아껴주고 또 성실한 것 같고 여러모로 괜찮은 친구 같아. 그래? 그럼 나 지훈 오빠랑 결혼할까? 딸아이의 말에 저는 이번에도 농담으로 대꾸하였습니다. 우리 딸 또 시작이에요? 그래. 누가 낚아채기 전에 얼른 붙잡아서 결혼해. 그런데 농담으로 툭툭 내뱉는 저와 달리 딸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장난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진짜 결혼하고 싶어. 그제야 저는 딸아이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오빠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 형제도 없고. 그래서 오빠는 빨리 결혼하는 게 꿈이래. 우리 집에 자꾸 놀러 오는 이유도 엄마를 보면 친엄마 같아서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아, 그리고 엄마가 걱정 안 하도록 우리 둘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이미 계획도 다 세웠어. 결혼식도 안 할 거고 신혼여행도 나중에 돈 벌어서 갈 거야. 그리고 예물이나 혼수 이런 건 전부 생략하고 그 돈으로 집 보증금에 보태려고. 그러면서 딸은 작은 원룸을 얻어 살면서 돈을 모으고 어떻게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지에 대해서도 줄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결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진지하게 생각해줘요. 사실 저는 너무 이른 결혼이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외롭게 자라 빨리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지훈 군의 사정을 듣자마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더는 보채지 않고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낼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더군요. 그 사이 지훈 군도 저희 집에 몇 번이나 다녀갔지만 일부러라도 제 우중을 묻지 않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도 1달 정도의 틈을 가졌어요. 아이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게 이유였지만 또 하나는 저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드디어 제 마음을 정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이런 데 처음 와봐. 너희들 먹고 싶은 걸로 전부 시켜. 음식이 나오고 저는 천천히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엄마는 너희가 좀 더 천천히 결혼했으면 좋겠어. 엄마. 제 말을 들은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엄마 얘기 아직 좀 더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들어줄 수 있어? 네. 저는 잔뜩 긴장해서 음식을 한 입도 못 넘기는 아이들에게 스테이크를 달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욕심인 것 같아. 내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말이야. 오늘 여기에 오자고 한 건 너희가 스스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야. 음식 식겠다. 얼른 먹어. 그제야 딸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하는 거예요? 말했잖니. 부모의 욕심은 내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 지켜보는 거라고. 엄마는 너희가 선택한 모든 걸 존중하기로 했어. 어머니, 저 정말 경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아들처럼 효도하면서 살아갈게요. 엄마 고마워. 두 아이는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의 걱정이 한 번에 싹 씻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묘한 꿈을 꾸었답니다. 뿌연 안개 속에 있던 딸아이가 어디론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무슨 이유에선지 너무 슬퍼서 한참을 엉엉 울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엄마, 무슨 꿈을 꿨길래 밤새도록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나 시집 가는 것 때문에 슬픈 꿈 꾼 거야? 딸아이도 잠결에 제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시집 가는 게 뭐가 슬픈 일이라고 꿈에서까지 울겠니?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난다만 보나마나 쓸데없는 꿈이었겠지. 저는 아이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일부러 더 밝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꿈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심란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종일 혼자서 소가리를 하던 저는 친구에게 푸념하듯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은 꿈이면 좋은 꿈, 나쁜 꿈이면 나쁜 꿈이라고 확실히 구분이나 됐지. 아유, 당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해. 얘, 말도 마. 나는 우리 딸 시집 갈 때 꿈이 어찌나 심란하던지. 하마터면 결혼 없자고 할 뻔했어. 근데 내 주변에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좋은 꿈 꿨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전부 다 울고 소리 지르고 아주 꿈에서 난리들이 난대. 누구는 상견례 앞두고 사돈이랑 그렇게 싸우는 꿈을 꿔서 뭔 일이 나겠구나 조바심치고 나갔더니 글쎄 어릴 때 단짝 친구가 사돈이라지 뭐니? 지금은 둘이 합이 척척 맞아서 봄이면 꽃놀이 가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가고 아주 잘 지낸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도 괜한 걱정하지 말고 잘 살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해. 친구의 말에 그나마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제 걱정과 기대를 안고 결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세운 계획처럼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혼여행만큼은 꼭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신혼여행 경비 전부 대줄 테니까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봐. 엄마도 너희가 결혼하는데 기억에 남는 선물을 주고 싶거든. 저는 아이들에게 결혼 선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마저도 거절하더군요. 어머니,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경이 더 좋은 데 데려가고 싶어요. 사실 저는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에는 더욱 의미를 두고 싶어요. 사위는 늦더라도 자신이 번 돈으로 딸아이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지 고집만 피우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알겠다고 했죠. 우리 사위가 나이는 어려도 생각은 나보다 어른이네. 그럼 나중에 자네가 번 돈으로 우리 경이랑 좋은 곳에서 신혼여행 즐기는 걸로 해. 대신 나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는 너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이 돼주고 싶어.
어른으로서 아직 어린 너희에게 뭐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세상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더라. 시작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삶이 완전히 바뀌기 마련이란다. 그렇게 운을 뗀 저는 아이들에게 작은 집이라도 자가로 마련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경이야, 너는 한 번도 고생하며 산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서방 생각은 어때? 내 말이 틀린 것 같아? 저는 사위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고생하고 살아온 사위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였죠. 어머니, 면목 없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신 그 돈은 빌리는 걸로 하고 싶어요.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도 드릴게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사위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딸아이도 그제야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2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딸아이가 없이 적적할 뻔했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네요. 딸과 사위는 결혼 후 한동안은 제가 사는 집으로 아예 출퇴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점점 저를 찾아오는 게 뜸해지더군요. 아무래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딸, 요새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엄마가 반찬 좀 해다 줄까? 저는 생전 집안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딸아이가 끼니는 제대로 챙기는지 걱정되어 전화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오빠가 요리를 좋아해서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나저나 이번 달 이자는 조금 늦게 줘야 될 것 같아. 미안해. 경이야, 엄마는 처음부터 이자 받을 생각 없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혹시나 돈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사실 애초에 사위가 마음 편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이자를 받겠다고 했던 것뿐이지. 아이들이 돈을 준다고 해도 고스란히 모아서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답니다. 딸아이는 제 말에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지기 시작했네요. 제 욕심으로는 지척에 살고 있으니 오며 가며 잠시라도 얼굴을 비췄으면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제 욕심일 뿐이죠. 저들끼리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딸과 사위가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빠가 일이 많이 바빴어. 나도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오랜만에 본 딸아이는 통통하던 볼살이 쪽 빠져 어느새 아가씨 티가 물씬 나더군요. 너희가 고생이 많아서 엄마는 그게 걱정이다. 별일은 없는 거지? 어머니, 사실 저희 이번 결혼 2주년에 신혼여행을 가려고 해요. 사위는 처음 결혼할 때 이야기했듯 자신이 모은 돈으로 드디어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아유, 정말 장하다. 우리 사위 대단해.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면 좋을 텐데 다음엔 꼭 모시고 갈게요. 어이구, 말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두 아이는 뒤늦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느라 들떠있더군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행을 가기 전날 밤 저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딸아이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울고 있는데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는 순간 꿈에서 깨고 말았어요. 사실 아이가 결혼하고도 때마다 영문 모를 꿈을 꾸었지만 그게 예전과는 달리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군요. 잠에서 깬 저는 딸아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요. 경이야, 너희 여행 며칠만 미루는 게 어떻겠니?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기분이 영 찝찝해서 그래. 꼭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에이,
우리 엄마 나이 드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늘었네. 걱정 말아요. 그리고 우리 벌써 공항에서 수속도 다 끝내서 나갈 수도 없어. 잘 놀다 올 테니까 엄마도 식사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저도 딸아이의 말처럼 괜한 걱정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여행 이틀째가 된 날 사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경희가 왜? 오서방, 말을 좀 해봐. 죄송해요. 경희가 죽었어요. 딸아이가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로 제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을 도려낸다고 해도 그보다 더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부랴부랴 아이들의 신혼여행지인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딸아이는 전형적인 익사사고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낮에 있었던 일이라 목격자도 있었기에 더 조사할 것도 없더군요. 저는 딸의 시신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저와 사이를 위로해 주었고 또 떠난 딸아이를 애도해주며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발인을 앞두고 잠깐 잠이 든 사이 꿈에 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장례식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흰 소복을 입은 딸아이가 다가와서 엄마, 오서방 무서운 사람이에요. 도망가요. 절대로 둘만 있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잠에서 깬 저는 사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더군요. 순간 불현듯 딸아이가 결혼을 한 후 사소하게나마 신경 쓰였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를 주겠다고 호언하던 사위가 어느 날부터인가 당연하듯 돈을 주지 않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들이요. 물론 그때는 어차피 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무심코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의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어 딸의 안부를 물었던 적도 있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민영이 네가 무슨 일이니? 그게 경이랑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어머니께 전화드린 거예요. 너한테도 연락이 뜸하니? 나한테도 어쩌다 한번 전화하는 게 전부야. 신혼 재미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때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저렇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그것 말고도 통통하던 딸아이가 눈에 찌게 살이 빠진 것 하며 어느 날은 저에게 집 명의를 오서방과 공동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했던 것도 전부 생각났어요. 결국 저는 딸아이가 꿈에서 했던 말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이의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자리를 비웠던 사위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딸아이의 시신이 부검실로 가고 난 후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위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매섭게 빛나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 경희가 한동안 속이 안 좋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말이야. 늙은이 맘에 혹여나 우리 딸이 애를 뵌 것도 모르고 저승길에 오른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몇 가지 검사를 부탁했네. 사위는 제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믿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받아치는 사위의 말 중에 또다시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입건하고 경희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고요. 우리 경희가 임신을 할 일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게 저희 부부가 난임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임신 확률이 낮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네요. 저는 사위의 말에 분명 둘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가 살아생전 저에게 했던 말은 전혀 다르거든요. 엄마, 남자들은 원래 자기 자식을 가지는 게 부담스러운 걸까? 왜? 오서방이 애는 낳지 말자고 해? 사실 오빠가 나 몰래 정관 수술을 했더라고.
딸은 혼자 자라서인지 빨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딸아이 몰래 정관 수술을 받고 온 것에 마음이 상했는지 슬쩍 지나는 말로 저렇게 푸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위를 달래 딸아이의 부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우리 경이 가는 길에 아쉬움은 남기지 말았으면 해. 자네도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사위는 내키지 않는 눈치였지만 제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 결국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제게는 마치 몇 년의 세월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경이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힘들다는 사위가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며 꿈속에서 딸아이가 제게 말했던 둘만 있지 말라던 그 말이 자꾸만 반복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사위에게선 특별히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오히려 힘든 제 마음을 읽고 회사도 쉬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오늘은 청국장으로 끓였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면 좋겠네요. 제가 먹을 음식까지 챙겨주는 사위의 모습에 괜한 꿈 때문에 죄 없는 아이를 의심했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네도 많이 힘들 텐데 나 돌보느라 무리하지 말고 자네 몸 먼저 챙겨. 그리고 이런 말은 너무 섣부르지만 난 자네가 우리 경이 보내주고 나면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텐 경이가 전부였어요. 다른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어머니 모시며 사는 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 같아요. 사위의 말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며 저는 제 자식을 지키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형사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숙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이경희 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경희 씨가 사건 당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입수한 걸로 밝혀졌어요. 우리 아이가 수면제라고요? 혹시 병원을 다닌다든지 생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우리 딸은 조용한 성격이긴 했어도 긍정적인 아이라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 있던 사위가 나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동안 경희가 우울증 증세가 심해서 병원을 다녔어요. 저는 그 순간 사위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의심해왔던 것이 있다 보니 사위를 다그치듯 말하였어요. 우리 딸이 정신과에 다니면서 나한테 얘기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 경이 우울증에 자네 잘못이 전혀 없었다면 자네라도 나한테 상의하고 방법을 찾았겠지. 이에 경찰은 저를 달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이경희 씨 남편분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있더군요. 우울증도 맞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도 맞아요. 어머니,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저는 경희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어서 치료에 전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사위는 제가 자신을 책망하는 것도 모두 덮어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사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수갑을 꺼내 사위의 팔에 채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물 복용으로 인한 단순한 사고사는 아닙니다. 오지은 씨, 당신을 이경희 씨 사망 사건 용의자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서로 함께 가주시죠. 사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내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 다시 돌아올게요. 아셨죠? 분명히 오해예요. 그렇게 사위가 경찰서로 끌려간 후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제가 부검을 의뢰한 시점에 또 다른 곳에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해요.
그건 바로 딸아이의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였죠. 아무래도 사망보험금 금액이 큰데다가 장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인 오지훈이 보험 정산을 재촉한 게 수상하게 여겨졌나 보더군요. 그러던 차에 저 또한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제 딸아이의 몸속에서 소량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독극물이 검출된 정도는 치사량은 아니지만 이미 신체 일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장기간 소량으로 복용했기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사위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사위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딸의 사망과 관련된 검색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글에는 장모의 재산을 사위가 받는 방법, 늙은 여자에게 해로운 음식 등 저에게 해를 끼치려는 내용까지 전부 밝혀졌죠. 결국 경찰의 권유로 저 또한 독극물 검사를 받았는데 제 몸에서도 미세하게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죽고 저를 돌봐준 며칠간 사위가 해준 음식 속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위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진 않네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사위의 편지를 받을 때면 속에서부터 치미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아이를 해한 사위의 잘못만큼이나 아이의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고 딸아이를 지키지 못한 제 잘못도 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제 심장과 딸아이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싶어요. 오늘도 저는 지켜주지 못한 딸아이에게 부디 죄 많은 엄마를 얼른 데려가 달라고 빌 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썰맘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아직도 가시지 않는 황당한 마음에 피식 웃음이 터져나오네요. 어쩌면 이 사연을 들으실 썰맘 구독자 중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 제게 핀잔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지금은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건지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였어요. 결국 그런 좋은 마음이 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요. 아무튼 모든 일은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용기를 내서 공유하는 만큼 애청자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스티커로 제작해서 아름아름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나중에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저희 회사가 개발한 캐릭터들은 다양한 분야로 파생됐고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업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제 나이에 비해선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회사를 위한 사옥도 가지고 있어요. 매년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혹시 어린 나이에 그런 성공을 거뒀으면 자만하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분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거둔 성과에 감사해야 하며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 중독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겐 연애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결혼은 남자가 아닌 일과 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네요. 그러던 저에게 연애의 감정이 피어오른 건 순전히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제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신호위반을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던 겁니다.
자칫하다간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사고였어요. 운이 나빴다면 제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뻔뻔하게도 큰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고개 숙이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웬 남성 한 분이 다가와 시시비비를 가려주더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거라며 제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증인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기꺼이 증인이 돼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주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제 사고를 목격한 그 남자는 상대편 운전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격분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나섰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제대로 된 사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된 인연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2번, 3번 더 만나게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 남자가 제 마음을 빼앗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좋은 선자리나 소개팅 자리도 마다했던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집신도 제 짝이 있단 말이 있나 봐요.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뜨거운 사랑을 했던 우리 두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잘 나가는 사업가가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제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뭔가 약점 잡힌 게 아니냐, 그 남자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재벌 3세라더라.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는 거다 등등.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구설수에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남의 말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저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능력 있는 며느리를 아주 대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는 듯 저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환영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서울의 50평대 아파트, 혼수 예물 등등 경제적인 부분은 거의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준비가 미흡했던 탓도 있었고 그렇다고 시댁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제가 다 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들으면 또 왜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하냐고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까봐 남편과 적당히 입을 맞춰서 결혼 비용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 맨입으로 아들 장가를 보낸 시댁에선 절 황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 그렇게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 걸로 생색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왔니? 어떻게 요즘 사업하느라 많이 힘들지? 뉴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경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어떤지 모르겠네. 네, 저희는 주로 매출이 외국에서 나와서 국내 경기는 많이 안 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 좀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드시라고 제가 잘 아는 한의원에서 약을 좀 지었는데 워낙 유명한 데라서 괜찮을 거예요. 드셔보시고 효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지어드릴게요. 어머,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깊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력이 딸려서 고민이었는데 우리 며느리 덕분에 몸보신하게 생겼네. 지난번에 챙겨준 영양제도 정말 좋더라. 암튼 고맙다. 잘 챙겨 먹을게. 저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 썼어요. 시부모님 용돈으로 한 달에 200씩 챙겨드렸고 때 되면 시부모님 한약이나 영양제도 사다 드렸네요. 취준생인 신우에겐 용돈도 두둑하게 쥐어주었고요. 이만하면 잘나가는 며느리 역할은 톡톡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도 그런 제게 무척 고마워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단 게 그런 제 호의가 마치 권리처럼 변질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제게 점점 바라는 것이 많아졌고 특히 시어머니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얘 경선아, 지난번 네가 데리고 간 청담동 피부과 있잖니? 거기서 피부 탄력 시술을 받았잖아. 그거 효과가 정말 좋더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기엔 한 20회 정도만 더 받으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어때? 그 정도는 우리 며느리가 해줄 수 있지? 아, 그래요? 그런데요, 어머니. 제가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시술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받으면 오히려 피부만 더 약해질 것 같은데요? 그럼 돈 낭비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 정도만 하시고 내년에 다시 끊어드릴게요. 아니, 좋은 건 많이 하면 좋지 뭘 그래. 혹시 너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 아, 네. 이런 건 돈이 좀 아깝네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게 뻔한데 그런 돈을 왜 써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보니까 안에서 줄줄 새는 비용을 줄이면 정말 크더라고요. 필요한 곳엔 돈을 꼭 쓰지만 불필요한 곳엔 돈을 쓰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내년까진 피부과 말씀은 마세요. 아셨죠?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제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란 듯 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돈 많은 며느리 지갑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척척 열릴 줄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제 기준에 부합하면 가족들을 위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호구를 잡히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시부모님의 노골적 요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욕심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어요. 툭 하면 뭘 해달라, 툭 하면 뭘 사달라. 밑도 끝도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요구사항에 골머리를 썩었네요. 그럼에도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 해드리는 건 강요가 아닌 제 선택사항이었죠. 그 부분을 막무가내 시어머니에게 인지시켜드리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얘 며느라, 혹시 말이야 다음 달 용돈을 미리 좀 당겨받을 수 없을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네 신우가 이번에 카드값이 빵꾸 났다고 손을 벌리지 뭐냐. 아유, 걔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술만 마시러 다니더니 결국은 사고를 쳤어. 그래도 어쩌겠니? 애를 저대로 냅둘 순 없잖아. 네가 이번에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면 자신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용돈을 당겨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 어머님은 다음 달 쓸 용돈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말 말고 그냥 좀 해주렴. 어차피 줄 돈인데 미리 좀 해주면 어때서 그래? 어차피 줄 돈이라뇨. 어머니, 제가 용돈 200씩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아니, 넌 시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꼭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 물어야겠니? 그냥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아닌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가씨를 돕는 게 아가씨를 진정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됐다 됐어. 거참 듣다 보니까 너무하는구나. 내가 잘난 며느리를 보는 바람에 아주 별소리를 다 듣는다. 됐으니까 이만 끊어라. 시어머니는 성질을 버럭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해드리는 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싹 다 잊어버리고 제가 해드리지 않는 것만 콕 집어서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매번 열리는 물주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네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남편까지 제게 하자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행동이 무척 무례하며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죠. 전 그런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당신 돈 좀 번다고 너무 유세 떨지 마라.
돈 많은 며느리는 시부모님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 누가 함부로 했다 그래? 아닌 건 아니라고 똑바로 말씀드리는 게 잘못이야? 그럼 내가 어머님이 해달라는 건 다 해드려야 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돈이 최고지? 돈만 들이면 전부 다 해드리는 것 같지? 너 그거 정말 큰 착각이다. 부모님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야말로 당신 어머니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나한테 돈만 바라시던데, 그리고 그걸 거절하면 지금처럼 성질을 부리시는 거고. 그런데도 내가 잘못한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유, 됐어. 내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관두자, 관둬.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과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저희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다고 제가 화해 손길을 내밀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차가운 반응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쯤 넘어가니까 이젠 제가 너무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냥 그깟 몇백만 원 시어머니한테 해드리고 말걸.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게 전부 제 탓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화해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제게 생각지 못한 변수가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퇴근을 한 후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카톡을 보게 됐는데 내용이 좀 이상한 겁니다. 남편 핸드폰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던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고 정체 모를 여성에게 온 메시지를 전부 다 읽게 되었죠. 그리고 마치 연인처럼 주고받은 두 사람의 대화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차마 이 자리에서 밝히기 힘들 만큼 민망하고 남사스러운 내용 투성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는 저 모르게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외도가 제게도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도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더군요. 그래, 나 여자 생겼다. 당신처럼 돈만 밝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순수하고 착하고 남자를 위할 줄 아는 그런 여자를 만났다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지. 우리 이혼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 알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갈라서서 각자 인생 살자고. 남편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전 제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그저 헛심을 쓴 것이나 다름없었죠. 적어도 남편이 사과라도 한마디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뻔뻔한 남편놈은 사과는커녕 차라리 잘 됐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시비 걸었던 이유를 알겠는 겁니다. 남편은 그 일을 명분 삼아 저와 헤어질 심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저한테 바람을 피운 게 발각이 된 거였고요. 어차피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다 해왔으니까 재산 갈라먹을 것도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좋게 합의 이혼하자. 설마 능력 있는 당신이 위자료 소송까지 할 생각은 아니겠지? 당신도 알잖아. 나 탈탈 털어도 땡전 한 푼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헤어지자고. 너무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너무나 큰 배신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혼 소송이고 뭐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지겨운 악연을 끊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뒤늦게 남편과 저와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제게 달려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선아, 타경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아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니들끼리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세아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부부의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니? 태경이가 100번 잘못했지만 이건 진짜 아니야. 어머니, 그 사람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리고 이혼도 그 사람이 먼저 요구한 거고요. 근데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정말. 경선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미를 좀 줘라. 내가 당장 태경이 자식 끌고 와서 네 앞에서 무릎 꿇릴 테니까 제발 기회를 좀 주렴. 어머니,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남남이라고요. 그깟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니? 네가 용서만 해준다면 재결합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태경이 걔가 여우한테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넌 그냥 기다리기만 해. 응?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제가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고 엄마는 돈에 정신이 팔렸으니 어떻게 보면 모전자전이라고나 할까요? 아들을 무릎 꿇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어머니가 한참 연락이 없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이혼한 남편에게서 대신 연락이 왔어요. 야, 오경선, 너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엄마가 저 난리냐? 그런데 꿈깨, 나 너랑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도 네 편 아니야. 엄마도 이제 손자 좀 보셔야지. 너랑 살다간 대 끊기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랑 재결합하고 싶다는 생각 가졌다면 빨리 정신 차려라. 알았지? 그럼 끊는다. 지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혼하기 전 우리에게 애가 생기지 않아서 산정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의 정자가 보이지 않는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검사 결과를 직접 듣지 못한 남편은 불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후에도 남편이 좌절에 빠질까봐 따로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겐 하늘에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모양이라고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애둘러 얘기했죠. 당시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고 말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남편은 애를 가지지 못하는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굳이 헤어진 남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건 시어머니건 그저 이제 제 인생에서 사라져주기만을 바랬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네요.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왈가왈부해서 뭐가 남겠어요. 하지만 기어코 제 뒷목을 잡게 만든 사건은 몇 달 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심경 정리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사업은 직원들한테 맡겨두고 친구랑 여행도 다녀오고 밀린 영화와 책도 보면서 제 심신을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무심코 받았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태경 씨 전 와이프 되는 분이시죠? 전 지금 박태경 씨랑 살고 있는 임미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쪽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거신 거예요? 저희가 대화를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대화를 못 나눌 건 또 뭐가 있어요. 제가 그쪽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탁이요? 그쪽이 저한테 부탁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쪽이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미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쪽이 애를 못 가진 건 박복한 그쪽 팔자고 전 오빠랑 살림 합치자마자 애가 생겼으니까요. 암튼 그렇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깨끗하게 지워달라는 말씀 드리려고요. 이런 말이 좀 우습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서류상으로 정리를 했다곤 하지만 어쨌든 그쪽이랑 결혼 생활을 2년이나 했으니까 이런저런 추억도 있을 테고 말이에요. 혹시나 오빠가 그쪽한테 연락을 해도 깔끔하게 행동해 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 부탁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당당한 태도도 황당했지만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요. 남편은 분명 무정자증인데 임신을 했다뇨? 남편의 병이 저절로 치료가 되지 않는 한 그 애는 남편 애가 아니란 뜻이 되는 거죠.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일부러 저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단속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있어도 있는 것 같다는 촉이 확 오더라고요. 이혼한 남편 팔자도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버리고 만난 여자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해서 식구들을 다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나쁜 짓은 하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를 하나 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집에 찾아올 손님이 없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떡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웬일이세요? 마침 집에 있었구나? 잘 됐다. 일단 시원한 거나 한 잔 내와봐. 하도 급하게 왔더니 목이 탄다 타. 몇 달 만에 본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앉으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찬물 한 잔을 내어드렸죠. 시어머니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절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내가 너한테 괜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단다. 상의할 일이요? 이제 와서 저랑 상의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태경이 처가 이번에 임신을 했지 뭐냐? 아유, 태경이가 너랑 살 땐 내 복엔 손주는 없겠구나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임신을 하니까 드디어 대를 이을 손주가 생겼다는 생각에 요즘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냐고요? 그래, 나도 안다. 네 귀엔 이런 말이 불편하게 들리겠지. 하지만 넌 모든 걸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솔직히 네가 며느리 아내 노릇을 한 게 뭐가 있어? 안 그러니? 사실 넌 일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어쩌면 내가 안 들어선 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지. 아니,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데요? 아유, 그렇다고 내가 널 탓하려고 온 건 아니고 너희들 합의 이혼한 거 말이다. 내가 미용실 원장한테 들은 얘긴데 사실은 태경이가 그렇게 빈손으로 나올 일이 아니었더라고. 아무리 네가 혼수로 신혼집도 하고 세간도 마련했다지만 엄연히 함께 산 날들이 있으니까. 그 뭐더라? 재산 기여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만. 네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남편의 노력도 있었단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사는 동안 재산이 늘었으면 그걸 나눠야 한단 거야. 하지만 니들 이혼하면서 태경이는 재산 분할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잖아. 애가 그냥 순둥순둥하기만 하고 물러 터져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혼 도장만 찍은 거지.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해달라는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재산 분할까진 아니어도 네 능력이면 태경이 잘 살라고 아파트 하나쯤엔 해줄 수 있지 않니? 걔들 지금 월세 살고 있다. 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지만 이제 애 키우려면 그래도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널 직접 찾아온 거야. 경선아, 그래도 우리가 예정이 있잖니. 니들이 비록 끝은 안 좋았지만 그간 쌓아온 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눈 딱 감고 태경이한테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해줘라. 너 그 정도 능력 있잖아. 그럼 재산 분할이고 뭐고 싹 다 잊어버리고 살 테니까. 알아보니까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나중이라도 소송으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슨 법정까지 가겠어. 네가 애도 못 낳았는데 이제 우리 집 대이을 내 손주 집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서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자. 응? 전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기함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 집 식구들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바람나서 헤어진 며느리에게 당당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더구나 아들이 무정자증인 줄도 모르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단 소식에 저렇게 반색하는 걸 보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머니 새 며느리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응? 새아가 집에? 아니, 거긴 왜? 제가 집을 해드리려면 거기서 살 사람 취향도 알아야 하고 또 살림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래?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니 정말 고맙구나. 하긴 네가 옛날부터 여장부이긴 했지. 그래, 어차피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지금 나랑 당장 같이 가자. 네, 알겠어요. 그럼 저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제가 미쳤습니까? 바람난 남편에게 아파트까지 해주게요. 전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한 후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상간녀에게 그 진단서를 보여줄 생각이었죠. 그렇게라도 진실을 밝혀야 제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 여자가 사는 집에 가자고 했던 겁니다. 이후 직접 차를 몰고 그 여자와 전 남편이 산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전 남편 진단서를 내던질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드디어 전 남편이 산다는 집에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눈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남편의 상간녀는 거의 반나태로 거실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우통을 홀러덩 벗은 낯선 남자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 도대체 누구랑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망할 년을 봤나? 너 지금 바람 피우니? 우리 태경이랑도 바람 펴서 만나더니 또 바람 피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얘는 저랑 친한 친구인데 그냥 놀러 왔다가. 뭐라고? 넌 친구끼리 홀라당 벗고 만나니? 아이고, 내가 미쳐 죽겠다. 태경이 이놈이 조강지 쳐버리고 엉뚱한 여실을 만나서는. 아이고, 미치겠네, 미치겠어.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더니 자기 가슴을 치시더군요. 저조차도 그 여자의 행태에 기가 막혔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습니까? 화가 난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놀란 그 남자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후다닥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얘 미연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임신한 몸으로 바람을 피우니? 네가 태경이 애를 가져놓고 이런 짓을 벌이면 안 되지. 천벌받고 싶어서 그래?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도 더워서 옷을 좀 벗고 있었을 뿐이에요. 에라이 썩을야. 12월에 누가 덥다고 옷을 벗고 있어. 너 정말 나 죽는 꼴 볼래? 제가 몸에 좀 열이 많아서. 시끄러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뱃속에 있는 태경 씨 애만 생각하세요. 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에게 변명하느라 바빴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누군지 묻지도 않는 걸 보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애가 태경 씨 애가 아니니까 문제죠. 응? 아니, 경선아. 그게 무슨 소리냐? 태경이 애가 아니라니. 태경 씨는 애를 가질 수 없는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임신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아니, 얘는 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태경이가 왜 애를 못 낳아? 니들이 애를 못 가진 건 다 니 탓이잖아. 그걸 왜 태경이한테 뒤집어 씌워? 그거야 어머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미 오래전에 산정검사 다 해봤는데 태경 씨 무정자증이래요. 어머니 아들이 정자가 없는 남자라고요. 뭐라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럼 제 뱃속에 있는 애는 뭐야? 설마? 그러자 이번엔 상간녀가 손살에 치며 격하게 항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오빠 전 와이프지? 그래서 복수심 때문에 이래? 우리 애는 틀림없이 오빠랑 나 사이에서 생긴 애라고. 왜 우리 오빠가 무정자증이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있지. 자, 눈깔 있으면 한번 제대로 봐봐. 네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보라고. 전 백에서 남편 진단서를 꺼내 상간녀에게 던져버렸어요. 상간녀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란 진단서를 보며 손을 발발 떨더군요. 이거 조작이에요. 전현이 절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라고요. 궁지에 몰린 상간녀가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명확한 증거를 본 시어머니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럼 미연이가 태경이 애를 임신한 게 아니라 엉뚱한 놈 애를 임신한 거구나. 아이고,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전현이 속인 거라고요. 상간녀는 펄펄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아주머니 아들 박태경 씨가 도대체 어떤 여자한테 홀려서 저랑 이혼을 하고 가정을 파탄냈는지 제대로 아시겠냐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귀하다지만 저한테 와서 아파트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줌마 집 대는 이미 쫑난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일갈에도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군요. 집안 핏줄을 잃을 손주가 알고 보니 엉뚱한 씨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생각에 등을 돌려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들은 소식이지만 전 남편은 자신을 속인 그 여자와 결별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그제야 자신의 심각한 결함을 알게 됐다죠. 그 이후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줄기차게 연락해왔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달라, 진정한 며느리는 역시 너밖에 없었다 등등 가당치도 않은 말들을 해가며 절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들의 감언이설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는걸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제 일을 하며 행복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식구들은 제 인생에서 지은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과거보다 훨씬 찬란하고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